그렇다면 드디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현대오일뱅크가 아람코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1.8조 원,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된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윈윈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 1.8조 원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뉴스와 공시가 뜨기 전까지의 얘기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와 공시가 뜬 다음부터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과 재무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볼 거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재밌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디테일하게 보면서 기업의 내막을 또 알면 나름대로 쏠쏠한 재미가 있거든요. 최대한 재밌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월 30일 언론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뉴스를 터뜨리면서 1월 31일 한국거래소는 바로 현대중공업 지주사에게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찌라시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회 공시하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잠깐 여담인데요. 주식하는 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개미의 무덤이다, 공매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까면서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매달리는 게 현실인데요. 물론 저 포함이죠. 저 또한 그렇게 주식시장에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코인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합법적이고 공평하며 투자가들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해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썰은 오른쪽 상단부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다시 현대중공업 공시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얘기해보면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조회 공시 요구를 받은 그날 한국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맺은 MOU 투자 양해각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게 되는데요. 이 MOU를 주도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초기 인수 협의 대상자인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입찰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힙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공개 입찰과 수의 계약의 중간 단계로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은 초기 인수 의향자 외에도 인수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인수 의지가 없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현대중공업과의 단독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생각보다 빠른 기한이었던 19년 2월 12일에 최종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시장의 분석은 설득력을 얻기도 했었죠. 이 얘기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털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시를 보고 탄성을 자아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 MOU 공시와 세부 기업 지배체계 중간지주사를 설립하여 대우조선해양을 중간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구조, 그리고 그 비용 충당 방법을 보고였는데요. 그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MOU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부터 19년 3월 초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사인을 하고 난 후에 벌어지게 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건데요. 현대중공업 가장 최신 보고서가 18년 11월 분기보고서인데 지금 현재와는 데이터가 좀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본 자료는 2월 24일 기준 금융권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은 기존 투자 부문 등 일정 부분을 제외한 조선사업 전부를 물적 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신규 설립합니다. 이게 현대중공업 사업이라고 불리는 사업 분야 회사이고 기존 현대중공업의 주식은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중간지주회사 조선합작법인에 100% 배정되는 거죠.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과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짝만 짚어볼까 하는데요. 인적 분할을 하니까 2017년도 초에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당시 현대로보틱스,
로보틱스, 지금은 현대중공업 지주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뭐 어쨌거나,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이렇게 4개 회사로 인적 분할됐던 게 생각이 나네요. 당시 분할 비율이 현대중공업 74.6%, 현대로보틱스 15.8%, 현대일렉트릭 4.9%, 현대건설기계 4.7% 이렇게 분할이 됐었는데요. 당시 분할을 위한 거래 정지일 17년 3월 29일 기준 현대중공업 주식 100주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할 후 거래 재개일 5월 10일에 각각 분할 회사에 대한 주식 약 74주, 15주, 4주, 4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분할 비율대로 주식을 받았었죠. 이때 사실 주가가 대박을 쳤었는데요. 뭐 어쨌거나 사실 이거 영상 만들 때 현대중공업의 인적 분할 지주사 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썰을 풀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게 또 만들다 보니까 또 영상 길이가 엄청나게 나오더군요. 결국엔 영상 하나 길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만간에 지주사에 대한 썰을 푸는 영상을 만들 때 예시로 들면서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일정 비율로 분배받는 방식이 인적 분할이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5월쯤에 시행한 현대중공업 분할 형태가 바로 이거죠. 인적 분할은 분할하는 기업에 소속되게 될 직원들에게 분할 회사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동의 사인을 받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에 입사했지만 당시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로 분사돼서 나가는 거니까요. 보통 이럴 때는 회사에서는 당근의 조치로 직원들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지불하면서 보통 분사 동의 사인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택한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 분야 물적 분할 후 완전자 회사 신규 설립, 이 전략에서 사용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원래 존재했던 모기업, 여기서는 지배구조 형태상 조선합작법인 중간지주사가 모기업이 되고 분할되는 기업이 현대중공업 사업 분야가 되겠네요. 후 현대중공업의 주식 100%를 조선합작법인 중간지주사가 보유하게 되고 물적 분할로 쪼개져 나온 기업 현대중공업 사업 분야는 비상장 회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기업 분할 형태를 물적 분할이라고 하죠. 잠깐 여담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조선합작법인 중간지주사에 현대중공업의 기존 R&D, 인사 등의 조직이 포함되고 나머지 생산 건조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현대중공업 사업 분야가 재편될 것으로 보긴 하는데 뭐 이건 좀 어떻게 될지는 추후 경과를 살펴봐야겠네요. 이 물적 분할은 법적으로 회사 조직원들의 동의 사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강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노조에 대한 영향은 제외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튼 이번 물적 분할을 통해 기존의 지배구조였던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현대중공업을 거쳐 현대사무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거느리는 형태에서 중간에 조선합작법인 중간지주사를 통해서 3개 회사 현대중공업 사업분야, 사무중공업, 미포조선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현대중공업의 주식 100% 모두가 조선합작법인의 주식이 되므로 조선합작법인의 물적 분할 직후의 1대 주주는 31%를 지닌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되고 2대 주주로는 9.2%를 지닌 국민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조치로 이어지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완료 후 한국산업은행은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보통 주식 전부,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주식수의 56% 정도 되는데 19년 1월 30일 주가 기준으로 책정된 대우조선해양 주식 현물 출자 확정가액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대략 2조 800억 원 정도가 좀 넘거든요. 이 지분 전량을 조선합작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조선합작법인의 신주 상환전환 우선주 약 1.25조 원어치와 현물 출자 2조 800억 원에서 1.25조 원어치를 제외한 차액 8,3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보통주 약 7%를 받게 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또한 상환전환 우선주의 만기 기간인 5년 동안 매년 1%의 우선주 배당을 실시해 최소한의 수익을 챙기는 형태로 설계를 하였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정리해보면
산업은행은 조선합작법인의 지분 17.7%를 가지게 되고 25.5%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인 현대중공업 지주사에 이어 2대 주주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산업은행이 염원해오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최대 주주의 자리를 민간기업에 비켜주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용어가 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물출자란 금전출자의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돈이 아닌 부동산, 채권 따위의 실제 물품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택하는 방식이죠. 우선주는 보통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없지만 그 대신 배당금에 대해 약간의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붙는 경향이 있죠. 위에서 현물 출자할 때 우선주의 비중이 높은 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의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특성상 산업은행이 기업의 경영에는 간섭을 하지 않기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서로 딜을 한 거죠. 대우조선해양 인수판에서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전략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시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고 유상증자의 목적을 뭔가 멋있게 적어놓긴 했는데 뭐 어쩌거나 대우조선해양의 1.5조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현대중공업인데요. 사실 조선합작 법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수 있겠네요. 사실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를 하는 진짜 목적으로 가장 대두됐던 게 뭐냐면 수출입은행이 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지속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의 결론이 바로 수출입은행의 차입금을 해결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난 거고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사실 대우조선해양 유증량이 적지가 않아요.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이번에 유증으로 찍어내는 주식수가 전체 대비 약 40% 정도에 해당하니까 정말 가히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한 주식수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건 사실이죠. 유상증자 얘기가 계속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여담이 있는데요. 물론 코스닥 상패 위험에 있는 작전 계잡주들은 제외하고 주식량이 많고 일부 시세 조종 세력에 의한 매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적용 가능한 사항인데요. 유상증자를 3자 배정의 형태로 하여 신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 일부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주가는 하향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찍어내는 주식을 돈으로 비유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주식시장의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식의 가치,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이때 풀리는 주식의 양, 전체 주식량 대비 풀리는 퍼센테이지를 보고 희석되는 주가 정도를 튕겨보고 또한 신주 발행가의 금액을 보고 비례식으로 때려보면 얼추 떨어지는 주가 바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현대중공업 조선합작법인 제3자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3만 7,088원이고 대우조선해양 제3자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3만 5,087원인데 두 기업 모두 코스피의 대형주답게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유상증자 가액이 선정됐는데요. 유상증자 가액은 사실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과거 기한 동안의 거래량 및 총 거래대금, 주가 여러 가지를 이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준 하에 발행가액을 정하는데요.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 공시권에도 신주 발행가액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의 유상증자 가액이 현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가끔 유증가가 현주가의 반보다도 못한 작전 계잡주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급등주에서 유상증자와 증자가액을 공시하고 살짝만 눌림목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실망 매물이 또 나오게 되고 또 이걸 물량 받고 또 롤링하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의 작전 계잡주들은 상황을 악이용하면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곤 하죠. 정말 그러면 물린 개미들 진짜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튼간에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그렇게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이다 보니까 그 대상인 현대중공업, 정확하게는 조선합작법인은 1.5조 원을 대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땅 파서 돈 되나요?
뭐 사실 18년 9월 말 분기보고서 기준 현금성 자산이 1조 6천억 원 정도가 있긴 한데 사실 이 비용을 사용하기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현대오일뱅크가 아람코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1.8조 원,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된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윈윈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 1.8조 원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현대중공업, 즉 조선합작법인의 1.25조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 1.5조 유상증자 비용을 대는 거죠. 아직 구체적 공시가 뜨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추후 공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충 계산기 잡고 두드려 보면요, 주주 배정으로 유증을 하게 되면 보유 지분율로 신주 할당을 받는데 계산을 해보면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중간에 실건도 나오고 유상증자 가액도 뭐 변경될 수도 있고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난 후에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충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나오는 찌라시로 산업은행은 이번에 현대중공업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산업은행이 이번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또 추가 공적 자금 투입하냐,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속이 후련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권주 전량이 될지 아니면 일부가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그 실권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실권주를 확보하는 비중에 따라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결국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최소 3,185억 원에서 최고 5,406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최소 금액을 투입하건 최고 금액을 투입하건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조선합작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뭐 여튼간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산업은행이 실권을 하던 안 하던, 산업은행이 실권한다 치고 그 실권주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전량 확보하던 안 하던 최종 현대중공업 주주배정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조선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는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되고 2대 주주는 산업은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선합작법인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돈으로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의 배정을 받고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조선합작법인, 대우조선해양까지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게 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말 스무스하게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지주사 지배체제의 자회사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약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의 적은 비용으로 시총 약 3.4조짜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책으로 현대중공업에 1조 원의 크레딧 라인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1년까지 필요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1조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크레딧 라인이 뭐냐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의 한 종류로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산업은행에 1조 빌려서 현대중공업 주주배정 참여금액 최대가 아까 5,406억 원이었는데 이거 내고도 4,600억 원 정도의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차입금을 갚을 돈이 남는 거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공짜까지는 아닌데 자기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제공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예전처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거절하고 네거티브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뭔가 앞에서 길고 장황하고 복잡하게 뭔가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이 다 뭔 내용이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래의 기본, 바로 윈윈이죠. 누구와 누구의 윈윈이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윈윈입니다. 사실 여기에 수출입은행까지 있었지만 메인 주체가 아니니까 뭐 제외를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은 21년 동안 들고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 기업에 털어야 돼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상태고 굳이 무리해서 인수를 하고 싶진 않아요. 경쟁자가 자연 도태되는 게 추가 비용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요. 그럼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이 동할 만한 조건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슈 전에 이미 지주사 전환을 사실상 마무리했죠. 최대 주주인 MJ 기준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거죠. 본편에서는 내용 길이상 다루지는 않았지만 지주사 전환을 하며 시행한 자사주 매직으로 주가가 뻥튀기가 되면서 2018년도에 이제 조선불황으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월등히 높이는 미라클을 보여주면서 10대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 등극하는 영광을 차지했죠. 결국엔 주식 장사를 잘한 거예요. 이 내용도 재밌는데 차후 지주사 특집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좀 다뤄보기로 할게요. 여튼간에 산업은행은 지금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치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하여 자금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인수 형태처럼 말 그대로 인수 자금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인수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오케이 하게 된 이유가 더 있는데요. 또 아직 현대중공업이 안 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인수 비용으로 쓸 줄 알았던 그 아람코에게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판매하고 만든 1.8조 원, 결국 대우조선해양 인수 비용에 그 1.8조 원을 안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쓸까요? 그것과 더불어 최종 3월 초 인수 계약까지 국내외 공정거래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남았는데요. 과연 문제없이 인수 계약에 사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썰을 풀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까지 완료되고 추가 공시가 나오고 나서 총정리해서 썰을 풀지,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조선업 썰을 접을지 고민 중인데요. 지금 영상 몇 개째를 조선사업에 대해 다뤄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튼간에 그거는 다음 영상 만들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